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 상담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 13주차는 상담 윤리에 대해서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실 텐데, 상담에서 윤리라는 거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예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상담 그 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윤리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떤 성적인 착취를 했던 그런 사례를 다룬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이 상담이라는 일을 할 때는 윤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담자들은 상담에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너무 힘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시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이 단어가 다 생각이 안 났어요.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면 그거는 너무 크게 내담자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윤리를 지켜야 하는지, 어떤 윤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숙지를 잘 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상담이나 아니면 상담 그 관련된 주위의 상황들, 아니면 상담자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과 관련된 여러 맥락이나 여러 기관과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윤리를 내가 놓치고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윤리를 기본적으로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윤리라는 거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한국 상담심리학회의 윤리를 쭉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이 윤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터넷 창에 한국상담심리학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있고요. 상담과 관련된 학회는 크게 두 양학회가 있어요. 요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있고 또 한국상담학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상담학회도 있고 한국상담심리학회도 있는데, 두 학회가 이거 안 없어지네. 네, 두 학회가 그 상담 분야에서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먼저 상담심리학회 보면 윤리 규정이 있어요. 여기 전체 홈페이지인데, 여러분 아직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은 안 돼 계실 텐데, 대학원에 이제 가게 되면 여기에 학회 회원으로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윤리 규정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윤리 규정이 쭉 나와 있어요. 보시면 뭐 전문가로서의 태도, 사회적 책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상담 관계,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심리평가, 수련 감독 및 상담자 교육. 수련이라는 건 슈퍼비전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걸 교육이 다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여기 회원의 의무가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요. 상담학회 윤리 규정을 좀 살펴볼게요. 상담학회 거는 어디 있을까? 여기 보시면 정관 및 규정에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학회별로 윤리를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고요. 전문적 태도, 정보보호, 내담자 권익, 상담 관계, 사회적 책무, 상담 연구 및 출판, 심리평가, 수련감독과 교육 및 훈련, 그다음에 이제 9장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원격 상담이 활발해지면서 생겨난 거겠죠.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 윤리문제 해결, 회원의 의무. 그래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두 양쪽 학회의 윤리 규정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한국 상담심리학회 규정으로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쪽 윤리를 보셔도 거의 크게 다르진 않아서 무방하긴 합니다.
그러면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상담 심리사 윤리 강령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강의 자료를 미리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은 모든 슬라이드에 다 글씨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윤리 강령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실었고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이번 강의를 그러니까 읽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번 강의 내용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상담 심리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상담 심리사라는 건 한국 상담학회에서 전문가를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담 심리사라고 되어 있고 한국 상담 심리학회 말고 한국 상담학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전문가를 부르는 명칭은 전문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을 혹시 가시게 되면 상담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그렇게 취득을 하시면 이제 성인 상담을 하실 때 유용한 자격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국 상담 심리학회는 이제 우리가 줄여서 한상심, 한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한상심, 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심리적 조력 활동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자격 제도를 운영을 해서 상담 심리사 1급, 2급. 여러분이 석사를 하시면 2급을 따실 수 있고 그 이후에 경력을 많이 쌓거나 아니면 박사까지 하시면 이제 1급도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련 과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청소년 상담사나 뭐 다른 직업 상담사 이런 자격증이랑 좀 이 상담 심리사 이런 자격증이 학회 자격증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데 일단 이제 국가 자격증이냐 학회 자격증이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청상이나 직상은 국가 자격증에 해당이 되고 여기 상담 심리사나 전문 상담사는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인데 이 상담 심리사나 아니면 요 전문 상담사 자격증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몇 시간 이상의 수련이라는 거는 실제 상담을 한다거나 슈퍼비전을 받거나 뭐 교육을 받거나 이런 수련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수련 시간. 그래서 뭐 이게 자격 2급이냐 1급이냐 이거 따라서 채워야 되는 시간도 다 다르고 학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최소한 2, 3년 정도는 수련을 하셔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을 뽑아서 성인 상담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직상도 그렇고 물론 청상도 연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상담 수련을 오랜 시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요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회원들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책무들이 나와 있고요.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 상담 심리사는 전문성, 성실성, 사회적 책임, 인간 존중, 다양성 존중의 원칙을 따른다. 그래서 이 원칙 5가지죠. 이 원칙이 좀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좋아요. 내가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큰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윤리 강령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담자와 상담자를 보호하고 또 상담자는 이제 계속해서 전문성 등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사회도 변하고 또 상담 이론도 새롭게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성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되는데 윤리강령의 준수는 이것을 상담자 내담자 보호와 상담자 전문성 증진 이 2가지의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을 따실 때 요 자격 시험에 이 윤리 강령에 대한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잠깐 봤지만 크게 9가지였나요? 네,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전문가로서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2급이나 1급 자격을 취득을 했을 때 전문가로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다 읽기는 너무 힘들고 한번 읽으시고 제가 조금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 첫 번째 내용은 이 전문가로서의 태도,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적 능력에 대한 태도, 전문적 능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성실성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전문가로서의 태도 안에서도 또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전문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능력을 부풀리면 안 됩니다. 학력 위조 뭐 이런 것처럼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서 해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내가 하지 못하는 뭐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이제 1대1 상담밖에 수련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커플이나 부부 상담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내가 좀 하기 어려운데 덥석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상담 수련이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좀 고위기 수준의 내담자를 맡게 됐을 때 내가 좀 하기 힘들 정도의 내담자면 그걸 덥석 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게 있고 또 나의 문화적인 편견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편견이 상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나의 편견으로 이 상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를 할 수가 있고 필요시에는 관련해서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4번, 네.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5번은 나의 전문적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점검과 평가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계를 인식했을 때는 또 수련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전문적 능력의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나는 성실성입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일단 상담 심리사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상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상담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알려줘야 될 부분을 잘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지를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한 곳으로 의뢰를 잘 해줘야 돼요.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상담이라는 거는 한 번 단회 서비스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담자의 상황이나 재정적인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했을 때 좀 뭔가 적절한 조치도 취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성실성 부분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시면
상담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종결을 해라.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의뢰를 해라. 그리고 나의 이익 때문에 상담 전문가의 가치와 품위를 훼손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요새 워낙 SNS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서 뭔가 품위를 훼손할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요 대상들을 착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육 자료도 만들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오용될 활동에는 참여를 하면 안 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성실성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관리입니다. 전문가로서의 태도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은 나의 자격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잘 알리고 과장하지 말고, 또 학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전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연수를 받아라, 이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여기는 뭘로 구성되냐? 가항 사회와의 관계, 나는 고용기관과의 관계, 다는 상담기관 운영자, 그리고 라는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마는 자문, 바는 홍보,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 6가지죠. 6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를 보면 읽어보세요. 자, 상담 심리사는 너무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그래서 사회 윤리와 도덕 기준 존중, 그리고 사회 공익, 상담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를 해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료나 보수가 적더라도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여하라는 거고요. 또 상담 비용 책정 시에도 좀 내담자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좀 고려해줘라,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상담자 양성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읽어보세요. 이 내용은 내가 상담 기관에 고용됐을 때 내가 지켜야 되는 윤리입니다. 내가 종사하는 기관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기업 상담자다. 근데 상담자 윤리랑 좀 상충되는 걸 기업에서 요구한다 할 때는 이거를 윤리적으로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내담자가 직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 정보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다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상담자로서는 내담자의 또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윤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조율하셔야 되고요.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기관에 소속되었을 때 이런 거 잘 지켜주셔야 되고, 3번도 읽어보시고, 다는 이제 내가 상담 기관의 운영자일 경우 지켜야 되는 윤리들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일단 언제나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합한 상담 공간,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운영자로서 상담자를 고용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권리, 복지 보장,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라.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관련된 사항을 잘 관리를 해라.
또 3가지 더 있습니다. 기관의 목표 활동 알려주고, 네, 차별하면 안 되고요. 그 고용한 상담자들을. 그리고 이런 것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인데, 다른 전문직이라 함은 뭐 의사일 수도 있고, 복지기관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떤 윤리들이 있는지 봅시다. 다른 전문적 집단의 특성을 존중해야 되고요. 나 개인의 의견을 말할 때 이게 상담 심리사 전체의 의견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해라. 네, 제 개인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밝히라는 거고, 방송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내 내담자가 뭐 병원 치료도 받거나 다른 상담도 받거나 할 때는 전문가에게 알리고 그 상대 쪽 전문가와도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치료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내담자 의뢰나 소개했을 때는 수수료 같은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문에 대한 것도 5가지 윤리 읽어보겠습니다. 자문은 이제 슈퍼비전도 있을 수 있고, 슈퍼비전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도 이렇게 자살 위기 내담자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어떤 뭐 재난이나 안전 쪽에서도 자살 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지켜야 되는 윤리인데 1번은 네, 읽어보시면 되고 2번 윤리는 내가 이 자문을 할 만한지 스스로 검토한 후에 자문에 임하고 스스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 자체에 대한 자문을 해야지 자문할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4번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자문의 활용에 대해서 홍보할 때는 윤리 강령을 지켜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이제 윤리가 또 나와 있어요. 7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을 보시면 홍보를 할 때 정확한 홍보를 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죠. 정확하게 홍보. 그래서 오해를 일으키거나 거짓된 내용을 전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인한테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뭐 책을 낼 수도 있고 방송이나 뭐 이런 거 출연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나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 기관 이제 협력하는 업체들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시정을 해야 되고 방지를 해야 되고 또 워크숍이나 프로그램 홍보하실 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 그리고 품위 훼손하지 않는 거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홍보나 광고할 때 좀 진중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확 이목을 끌기 위해서 갑자기 뭐 상담자가 뭐 비키니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뿌린다거나 뭐 그런 거 많잖아 SNS에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강요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하지 않는 곳에서 나를 홍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인데요. 여기부터는 2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